강원도의 테마파크 레고랜드에 수천억 원대 채무 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국내 자금 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회의를 가졌고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레고랜드 지금 금융 경색, 네. 자금 시장 경색 우려 네. 이렇게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레고랜드는 테마파크인데요. 이 테마파크가 부도가 나면서 자금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그 강원도 춘천에 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그 중도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레고랜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예. 그걸 오래 끌고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중도 개발공사를 강원도가 만들었죠. 예.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 춘천이 강원도가 보증을 섰습니다. 네. 근데 이 중도 공사가 이걸 못 갚은 거예요. 못 예. 갚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강원도도 보증을 섰지만은 못 갚겠다고 얘기해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다시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오늘 정부가 추경 예산을 50조를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네. 이 그 부도액이 2,050억이나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그 중도 공사가 발행한 게 ABCP라고 하는 기업 어음을 유동화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어음을 현금화시킨 거죠. 만약에 이거를 강원도가 보증 쓴 걸 갚지 않는다고 선언해 버리면 다른 지방의 공사들이나 다른 지방에서 이 어떤 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들이 전부 휴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채권을 또 증권사들도 다 샀다면서요? 그렇죠. 이번에 그 2,050억에 대해서는 증권사 10개 증권사가 다 사고요. 예. 네. 자산 관리 자산 관리하는 회사가 100억을 샀어요. 아. 나머지는 전부 다가 신영증권을 비롯해서 국내 유수 증권사가 다 나눠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파이낸싱하는 경우에 개발 사업에서 1금융권에서만 그 PF를 하는 게 아니고 2금융권이나 증권사도 하거든요. 그럼 증권사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연쇄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죠. 연쇄 부도 우려 때문에 정부가 50조 원의 돈을 이제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당장 강원도 거만도 2천억이 아닙니까?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향후에 사고가 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뭐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연쇄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 회사채라든지 지방채가 매각되지 않는다면 부족할 수 있고요. 네. 이게 회복된다면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전력 뭐 등을 비롯해서 신용도가 아주 좋은 기업들의 채권도 다 발행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발행하더라도 금리 자체가 벌써 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회사채 같은 경우나 이런 그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은 안전성이 높거든요. 네. 주식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예.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금리마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지방공사를 비롯한 지방정부도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문제가 되고요. 예. 또 기업들도 기업 어음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는 데도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서 경제가 어려운데 불구하고 네. 더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레고랜드 사태가 건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까지 지금 부실 위험으로 끼치고 있는데 영향이 어디까지 또 미칠 거라고 보세요? 조기에 아마 수습되면 문제가 없는데요. 네. 지금 대형 프로젝트는 이제 그 PF 방식이나 PFV 방식으로 하거든요. 네. PFV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뭐 50억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거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자금 경색이 되면 이 사고 현장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건설사들은 PF라는 과정에 보증을 쓰거나 자기 자금으로 건축비를 대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방법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막혀버리게 되면 네. 공사 현장도 스톱될 수 있지요. 그렇군요. 네. 부동산 공사 현장까지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지금 경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금 금융시장, 자금시장이 경색되면 금리가 오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기본금리도 기준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되면 대출 금리가 8%까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단이 아마 7.1%를 올라갔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연말까지 미국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또 예. 우리 한국은행에서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인가 문제인데요. 지금 벌써 미국은 3.25% 정도 올라가 있고요. 네. 우리도 3.0%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다음 달에 또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75pp를 또 올리게 되면 우리하고 1% 차이가 나거든요. 예.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3%를 맞겠다고 했던 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3.25나 3.5까지 갈 텐데 만약에 3.5 이상 간다 그러면은 시중 대출 금리는 8%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세입자들이 문제인데 그렇죠. 이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지금 굳혀지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세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 단위, 억 단위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대비 월세가 점점 높아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비율과 월세 비율을 따지면 이미 월세가 앞지로는 53%가 월세입니다. 전세가 점점 줄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조달 금리도 높아지잖아요. 네. 예. 그리고 반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뭐 그 집주인도 어렵겠지만 대출 받은 사람들은 세입자는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전세금 대출이 그 잔액이 162조나 됩니다. 그 중에 151조 5천억이 변동금리입니다.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 가계에 부담을 주는 직격탄이죠. 그래서 금리의 피해는 결국에는 없는 사람한테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서민들에게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세 가격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가격도 따로 떨어집니다. 예. 이제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뒤를 돌아보거든요. 이게 얼마짜리인가. 이게 천천히 떨어지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급락하고 있어요. 이게 서서히 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전세는 2년 묶여 있잖아요. 만약 계약 연장하면 4년 묶여 있는 금액이 그대로 있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역전세단이 나거나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뭐 지금 들어있는 그 전세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유자한테 금액을 낮춰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고요. 네. 새로운 신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아무리 봐도 매매 가격이 전세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세 자금을 미리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강제로 있어요? 받을 방법은 없고요. 없잖아요. 네, 없고 소유자하고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향후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제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또는 서울보증보험이나 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후 대책입니다. 지금 계약서를 집어넣어야만 전세 보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만큼 되는지. 이거를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내가 들어갈 집을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걸 정부가 좀 추진한다면 사전적 대책이 되지 않겠나.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미 그 계약을 했다면 또 계약하는 단계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제가 70%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전세가 되어야만 깡통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넘어가게 되면, 전세가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못 받지만 예. 경매가 들어갔을 때 서울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20%씩 떨어집니다. 낙찰률이. 경기도는 30%입니다. 예. 그럼 1억이 바로 7천 돼 버립니다. 예. 경매 감정은 일반적인 그 감정 평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초 법사 가격으로 경락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꼭 한번 떨어진다고 본다면 그 떨어지는 율이 최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이기 때문에 70% 이하가 되는 전세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수십 대, 수백 대 경쟁률을 뚫었던 그 청약 열기도 꺾였습니다. 네. 이 심지어 예금이자보다 낮은 그 청약 통장 무용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당장 주택을 구입하는 데 나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마도 연말이나 또 내년 상반기까지 그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게 네. 길게는 한 18개월, 짧게는 한 15개월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면 금리에 관계없이 집을 안 삽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문제인데, 금리가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내년 하반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무주택자나 이전주택 수요자들은 급매라고 해서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높은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같은 경우는 몰라도 그 이외의 지역은 높은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벌써 마이너스 프리미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재건축 이야기 해볼게요. 음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했잖아요. 네. 자,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는 게 어떤 의미고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그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 제일 먼저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요. 네. 안전진단 지나고 나면 이제 조합 인가를 받고 나서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예. 네. 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이번에 음마아파트는 19년 만인가요? 네. 이번에 그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가 이제 확정이 됐죠. 예. 높이는 35층으로 제한을 했고요. 건폐율은 이제 법정 용적률이 건폐율 50%인데 용적률은 그 법정 용적률이 300%입니다. 예, 예. 단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그 과밀역적 권역은 3종 주거지역이 250%인데 여기 299.9%까지 299.9%까지 지을 수 있게 일단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면 최대로 건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애당초 용적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개발 이익은 많이 남질 않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상가하고 주거지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재건축이 이제 그 관리 처분을 하고 이주해서 착공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넘을 사항이 많습니다. 한 4, 5년 더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번 음마아파트가 재건축 심의에 어떤 시동을 걸었으니까 그렇죠. 목동, 여의도 이쪽 단지에도 지금 재건축 그 단지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통과된 상태고요. 향후에 이제 이 그 음마아파트를 비롯해서 영향을 받을 지역이 바로 이제 여의도 지역하고 목동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압구정동이 되겠죠. 결국에 노후불량 주택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정부가 지금 현재 민간 사업 방식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전 정부는 이제 공공주도형이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았는데 아마 음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목동에 10개가 넘는 단지들이나 다른 지역들도 재건축 속도를 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음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했다고 하니까 매물들을 다 걷어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다고 하고요.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재건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빨라도 5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많이 받고 샀거나 갭투자했던 사람들은 아마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재건축의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지 않나.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요. 예. 이 그 장기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거든요. 아. 그래서 가격이 오르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단지 이제 걷어들이는 것은 기대 침입 때문에 걷어들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방안을 공개하게 될 텐데 어떻게 방향을 좀 보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도 현실화율을 늦추겠다고 네. 얘기했고요. 또 가격을 또 뒤로 후퇴하듯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그렇게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도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라가면 다시 80% 내리지 않겠나.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공시가격은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한 50만 필지를 평가해서 그 대표 표준지를 가지고 전국에 한 3,400만 개 필지의 가격을 매깁니다. 네. 이 가격을 매기는 기준의 법적 성질이 과세입니다. 예. 세금을 물리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네. 물론 표준지 공시가는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지만 이거를 좀 낮추게 되면 향후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보수적으로 본다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시장 가격으로 만약에 평가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이 가격이 높은 가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아마 향후에 공시가격 평가는 이전보다는 많이 보수적으로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 되면 뭐 국민들에게는 보유세라든지 종부세가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금시장 경색 상황 들어봤고요. 부동산 시장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